리더는 인문학을 모르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 결국은 전문가하고 리더의 차이는, 리더는 뭐예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는 분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볼 줄 알고 하느냐, 이게 안 되면 절대 리더가 안 된다. 제가 43년 동안 아주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회사가 지속되고 그분이 오래 가려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명품과 상품의 차이는 뭐냐? 상품은 일정 기간 동안 그 용도가 쓰여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걸 상품이라고 해요. 명품은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작년에 김형석 교수님이 강의를 몇 번 했냐? 180번 하셨대. 100세인데 180번. 이게. 그러면 그 상품에서 명품으로 가는, 인간으로 볼 때 상품에서 명품으로 가는 그게 뭐냐? 저는 인문학이라고 봐요. 인문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명품이 될 수 없다. 인문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냥 전문 분야는 상품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스타트업 젊은 분들한테 인문학을 가르치고 인문학을 이해하고 인문학적 통찰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왕 교장하고 둘이서, 야, 이거 저녁 때 그냥 한 사람이 하니까 또 뭐 그래 많은 뭐 저 다 재능 기부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시간을 갖고 인문학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 대한민국에 이제 다음 2월 달은 마키아벨리 김경준, 그다음 3월 달은 박훈 교수, 매지유신, 이렇게 최고의 강사들을 해갖고 그냥 무료로 그냥 그걸 해보자 한번. 우리 뭐 회원들은 다 휘빈 M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장소도 여기 이제 처음 됐고, 여기 오픈한 지가 12월 달에 오픈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처음 쓰게 됐고, 장소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뭐 괜찮은데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또 뭐 옮길 수도 있고, 또 인력이 인구가 사람 많아지면은 좀 더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문학적 소양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지금 벌써 7시 23분이니까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제가 43년 됐거든요. 43년 동안 현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43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 같은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 최고의 선은 뭐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기업이라는 건 어떻게 돼? 지속이 돼야 돼요. 이게 최고의 선이에요. 마음 안 돼. 근데 이 지속이 된다는 단어 안에는 어떤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성장이라는 단어.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 아무리 세상 없는 것도요, 일정 성숙기가 되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신문에 나왔지만은 삼성전자가 작년 대비 지금 어떻게 이익률이 50% 이상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결국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뭐 10년이야 20년. 지금 예를 들어 울산이니 구민이 어렵잖아요. 이런데 한때는 거기가 뭐 대우조선이나 거제 한때 얼마나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기업이라는 거는, 이 CEO가 기업을 지속시키려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라이징 됐다가 디클라인 스테이, 선셋 되기 때문에 이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다시 새롭게 라이징이 될 수 있는 거를 그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디지털 시대의 이 라이징이 왜 어렵냐?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제가 좀 쓰겠습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디슬랍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파괴적 혁신이라는 건데, 최근에 며칠 전에 돌아가신 크리스텐슨 교수가 혁신기업의 딜레마라고 얘기한 1997년 책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이게 뭐냐면
옛날하고 달리 지금은 이렇게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에 이게 초기에 작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성장하는 게 있다 그러면 동양 최대 공장을 짓고 광양에 엄청난 공장을 짓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 공장이 되면 생산량이 얼마나 오고 제조업 때는 이게 쉬웠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옥션 만들었지만 옥션 시장 처음 올 때 1300개 그 중고 물건 갖고 시작했거든요. 그때 롯데 쇼핑은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배달의 민족 그거 찌라시 갖고 시작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의 성장은 디스럽티브 아주 기존 거를 파괴하는데 아주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의 대기업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저건 뭐야? 저거 별거 아니잖아. 저건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는 이게 파괴적 혁신의 이론이에요. 박수 한 번 더 치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기업들이 자꾸만 이거면은 매출이 몇 조가 돼, 이거면 몇 조가 돼, 자꾸만 그렇게 찾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작게 시작했네. 작게. 그 작은 거 그게 커지는 거지 엄청난 걸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크리스텐 교수가 얘기한 건데 제가 절실히 느끼죠. 저희가 99년 9월 1일 날 옥션 처음 시작할 때 중고 물건 1300개 갖고 했어요. 그때 다 안철수 대표서부터 그때 네이버도 요만할 때고 다 그렇게 같이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1년에 7조가 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다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그럼 과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찾아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그 강의의 주제고 이걸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 분은 엘빈 토플러 박사인데 이분은 이거를 물결로 얘기했죠. 물결. 결국은 이 물결을 이해해야 된다. 엘빈 토플러 박사. 제가 이제 제일 참 좋아하고 또 저하고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 하면서 지냈는데 사람들이 믿지는 않죠. 진짜니. 구라치지 마라. 그런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진. 저도 경제학 박사 영산대 석자 교수로 있는데 이 사진을 보여주면 동양과 서양의 석학의 만남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요. 이분이 1985년도에 첫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삼성물산 과장 때예요. 저거다. 저분 얘기가 무조건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그분 강의를 다 듣고 했는데 의문점이 있어도 물어보질 못하는 거야. 왜? 너무 큰 무대에 이래서 저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이 주최 측 있잖아요. 초청한대. 전화해. 저 삼성물산 이금영 과장인데요. 이분이 공항 갈 때 그 차량을 우리 삼성물산 차량으로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면 우리 삼성물산이니까 해외 바이어들 상대로 해서 벤츠부터 쫙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랬더니 무슨 벤츠고 얘기만 하셔. 우리 삼성물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모셔준다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딱 차를 갖고 딱 가면 뒤에 사모님 다 타고 엘빈 토플러 나는 앞에 딱 앉아서 그때부터 김포항할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전수 받으려고 제가 돈 하나도 안 들고 전수 돈 하나도 안 들고 전수 받았어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주장은 결국은 이제 부의 물결이거든요. 부를 가져오려면 그 물결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결을 탄다는 건 뭐예요? 물결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죠. 오늘 강의 주제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토인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챌린지 앤 리스폰스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 이게 도전이거든요. 도전과 응전이에요. 자, 도전이 와요. 뭐가 와요? 출생률이 저하돼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요? 1인 가구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백화점하고 이마트가 어려워요. 뭐가 다 돼? 온라인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끊임없는 도전이요. AI로 지금 뭐 난리예요. 지금 은행원들 지금 반 이상 이거 없어지겠네. 왜? 농협에서 대출 오는데 AI로 오니까 그냥 저녁 때 AI 기계로 넣으니까 아침에 오니까 결과가 다 나와 있어.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전은 어떤 개인한테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국경을 넘어서 전 분야에서 다 오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어떻게 응전,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위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뭘로 보는 거예요? 기회로 보는 거예요. 기회로 보는 거예요. 아, 잘 됐다. 이게 이 응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 응전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방향을 알아야죠. 도대체 이게 어느 방향으로 내가 응전을 해야 올바로 대응할 수 있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방향에 대해서 뭐 이거 얘기하면은 저기 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알기 쉽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전체적으로 엘빈 토플러 박사는 이 물결을 몇 개로 보냐 하면 4개로 봐요. 4개. 이 제4의 물결까지 4개로 보는데 이 4개의 물결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의 물결은 생략하고 오늘은 세 번째고 네 번째 물결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 중에서도 키워드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해요. 제1의 물결은 뭐냐 하면 농업혁명이에요. 농업혁명에서 이 부의 원천은 뭐예요? 토지예요. 토지. 제2의 물결은 뭐냐? 공업혁명이에요. 공업혁명에서 부의 물결은 뭐예요?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이 나오느냐. 자, 그건 생략하고 이제 제3의 물결과 제4의 물결,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생각하겠어요. 엘빈 토플러 박사는 1980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쓰면서 앞으로 이 부는 그동안 제조업 싸고 좋은 물건을 가지던 사람의 시대에서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 정보와 지식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시대로 온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지금 그대로 됐죠.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의 상위 거의 10대 기업 중에서 뭐 저 은행 기업 JP 모간 2개 빼고 8개는 다 IT 기업이에요. 다 5위까지는 다 IT.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 다 IT 기업이. 다. 옛날에는 그 자리에 누가 엑손도 들어갔고 GE도 들어갔고 GM도 들어갔지만 지금은 다 달라졌어요. 다 IT 기업. 이제는 뭐 그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올라갔어요. 이분은 분명히 그게 온다고 예언한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제3의 물결은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냐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가 3차 산업혁명이고 하나가 4차 산업혁명,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3차 산업혁명,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디지털 혁명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나타난 게 뭐예요? 컴퓨터죠. 컴퓨터. 자, 컴퓨터가 1970년대 중반에 IBM이 이제 업무용 컴퓨터를 만들고 1980년 초에 애플이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 뒤에 이제 뭐 HP, 대리 쭉 나오죠.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이 나오고 LG가 나오고 한때 삼보 컴퓨터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컴퓨터가 나오고 이 컴퓨터에 뭐가 들어가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죠. 소프트웨어가.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오라클, 그 다음에 셉, 아도비, 이런 소프트웨어가 나오죠. 근데 잘 아시면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를 키우지 못했어요. 우리는 사람의 머리에는 투자가 인색해. 다 어디야?
토지하고 건물이야. 은행에서도 토지하고 건물 있는 상태에서 대출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주는데 여기다 투자한다 그러면 대출을 안 해줘. 야, 니들 뭘 믿고 하느냐? 이거 안 해줘.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 소프트웨어 명맥을 그냥 하나 있는 게 뭐예요? 한글과 컴퓨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건데, 지금 김상철 회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이걸 만든 사람은 1995년에 25살 먹은 이찬진이라고 하는 김희애 씨 남편이야. 김희애. 젊은 애들은 김희애 씨 남편이라고 하면 몰라. 김희애 씨 남편이라고 하면 뭐 유아인이라는 애들도 있고 헷갈려. 잘 몰라 이게. 그게 지금 이제 유일하게 있고, 지금 그 큰 삼성, SDS, LG, CNS 전부 다 뭐냐? 다 응용이야. 독자적인 게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소프트웨어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이제 하드웨어까지 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동차죠.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이제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AI, 이제 다 어떻게 돼요? 무인차, 전부 다 소프트웨어. 지금 이번에 테슬라 X를 타는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야, 그게 테슬라 전기차 딱 타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온 모든 데이터를 테슬라 본사로 제공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딱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차가 잘 돼야 되니까 오케이 딱 누르잖아요. 모든 정보가 테슬라 데이터로 오면서 그게 다 거기서 분석이 된대. 테슬라가 계속 주가 내려가다 작년 12월부터 지금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작년 12월부터요, 테슬라 전기차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이게 소위 말하면 그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바뀌어갖고, 옛날에는 옆에 차 이렇게 끼어들고 이럴 때 불안한데 지금은 너무너무나 정확해졌대. 그 고객이 타고 난 다음에 이거다. 그러고 나서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변화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옛날에는 혁신 그러면은 이 제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야, 애플 이번에 10이 나왔대, 11이 나왔대. 그거 별거 없잖아. 그거 똑같은데, 거기니? 또 별거 있어? 근데 그게 혁신이 아니라, 그 혁신을 누가 느껴야 혁신인 거예요? 사용자가 느껴야 그게 혁신이 되는 거예요. 오, 이 프로그램 괜찮네? 오,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야, 이것도 되네, 이제? 그게 혁신이지. 여기에 엄청난 기능이 들어가는 게 혁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박수 한 번 더 주고. 이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까지 같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가 약하죠. 다행히 우리는 뭐가 강하냐? 통신이 강해요. 통신. 제가 인터넷 기업 배송할 때 해외에 가면은 지금은 100메가인데 20메가 초고속 통신망 한 달 내내 쓰고 막 다 쓰고 얼마냐면 34,500원이야. 그럼 이게 40불이야, 40불. 제가요, 컨퍼런스 가갖고, 야, 대한민국은 40불만 내면 1년 내내 한 달 내내 초고속 통신만 다 할 수 있어. 다 기립박수예요. 대한민국 인터넷 성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인프라는요, 전 세계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는 인터넷 신청하면 그 다음날 또는 당일 바로 나오죠. 그때 카나다 애들은요,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그래서 대한민국이 게임이 발달한 거예요. 게임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테라노, 엔소프트, 넥슨 쫙 있고, 우리 같은 옥션, 인터파크 쫙 나고, 네이버, 이때 이 기업들이 쫙 이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국민성으로도 관련해. 우리나라 사람이 느린 걸 싫어하잖아. 음식점에 가도 맛없는 건 참어도 늦게 나오는 거는 못 참잖아, 이게. 그러니까 다 감시자야. 제가 나보다 늦게 왔는데 먼저 나오나 안 나오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 전혀 이해 못하는 게 뭐예요? 자동 판매기에서 컵에다 손대고 있는 거지.
야, 그런다고 빨리 나오냐? 그게 빼도 또 나와, 빼도 또 나와. 그게 우리 이거랑 맞아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인터넷 성지가 되고 정말 많은 인터넷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모두 발달하냐? 모바일도 발달해요. 모바일도 1996년에 CDMA가 나오고 016, 017이 나오고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빨리 여기에 대응한 게 2009년도에 뭐예요? 삼성의 갤럭시예요. 2010년 6월 달에 나왔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스마트폰은 물론 중국에 지금 오포나 이포 있습니다만 갤럭시하고 아이폰 싸움으로 되는 거죠. 이때 삼성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아쉬운 거는 LG가 한 발 늦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좀 아쉽죠. 그렇지만 한국 전체로 볼 때는 지금 삼성이 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 브랜드 인지도가 말도 못하게 올라갔어요.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 3차 산업혁명의 자 보세요. 소프트웨어죠. 이거는 뭐야? 인터넷 웹이죠. 이건 모바일 앱이죠. 요 세 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디지털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쓰나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생존, 아까 얘기한 지속 성장을 하려면 우리 회사는 지금 우리 회사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뭔가? 우리 회사는 지금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우리 회사는 모바일 앱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 그 척도를 매일매일 계산해야 돼요. 매일매일 계산해야 돼요. 제 아무리 세상 업체도요, 이 비중이 낮잖아요? 그러면 파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디지털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게 돼요. 이상하게 이 디지털 시대를 지배하는 이상한 종족이 하나 나오게 돼요. 이놈들이 다 먹어요. 다 먹어. 종족이. 얘들이 뭐냐? 플랫폼이라는 종족이에요. 다 플랫폼. 얘들이 먹는 거예요, 지금. 아마존도 플랫폼이고, 구글도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구글 유튜브죠. 다 에어비앤비서부터 다 플랫폼이 먹는 거예요. 이 디지털 시대의 승자인 플랫폼, 도대체 얘는 어떤 특징이 있길래 얘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자꾸만 플랫폼적 접근이 가능한 거죠. 자, 간단히 얘기하면 플랫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투 사이드 플랫폼이라는 거고 또 하나가 원 사이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투 사이드 플랫폼이라는 건 뭐예요? 제공자와 사용자가 따로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마존에 어떻게 돼요? 물건을 올리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 옥션에 물건을 올리는 사람, 사는 사람,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에 방을 올리는 사람, 사는 사람. 이 양쪽이 투 사이드가 있는 거예요. 이 플랫폼 업체는 이 둘을 어떻게 돼요? 둘을 잘 조정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계속 프로모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프로모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특징을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요 회사와 요 두 회사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피드백이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온라인 업체를 제가 갔다 왔는데요. 10년 전에 미국의 아마존에 물건을 파는데 10년 전서부터 팔리는 물건이 지금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고객의 리뷰가 3만 개네. 3만 개.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리뷰를 다는 거야. 야, 그건 뭐가 불편해? 그건 뭐가 불편해? 계속 리뷰를 다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야. 피드백.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어차피 고객이 물건이 팔려야 매출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고객이 주는 피드백에 계속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못 이겨요.
후발주자가요 이길 수가 없어요. 후발주자가 이길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벌써 어떻게 돼요?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고객이 뭘 원하고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후발자가 물건만 갖고 대든다?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은 대개 초기에 퍼스트 무버들이 계속 우리 뭐 옥션이니 마켓이니 뭐 배달의 민족이니 초기에 카카오니 퍼스트 무버들이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오고 있다. 또 이 플랫폼 기업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똑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행위가 반복되는데 뭐가 안 들어가? 원가가 안 들어가. 한개 비용이 제로야. 이게 예를 들면 옥션에서 오늘 10,000개가 팔렸어. 내일 2만 개가 팔린다고 그래서 옥션에서 뭐 갑자기 사람이 뭐 몇백 명 그거 없어. 근데 오프라인은 2만 개가 팔리려면 수많은 원료가 어떻게 돼요? 또 들어가. 여기는 한개 비용이 제로야. 제로.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이 넘으면서 어떻게 돼요? 가치가 폭발하게 돼요. 폭발하게 돼요. 작년에 2018년 7월에 김봉진 배달의 민족 대표가 저희 사단법인 도전과 나눔의 첫 강사였어요. 이쪽 기성세대 쪽은 남민호 회장이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은 김봉진 대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강연이 끝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할 때 내가 물어봤어요. 아, 김 대표님, 네 회장님, 지금 배달의 민족의 시가총액이 얼마 됩니까? 8천억이었어요. 2018년 7월 달에 배달의 민족의 시가총액이 8천억이었어요. 이번에 독일 기업에 얼마에 팔렸냐? 4조 7천억에 팔렸어요. 여러분 1년 6개월 만에 8천억이 4조 7천억의 시가총액을 오프라인이 한다면 공장을 수십 개를 더 줘야 돼요. 하나도 공장 지은 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플랫폼의 특징이에요. 플랫폼의 특징.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가끔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거 뭐 타다나 말이야. 뭐 그거 앱 하나 갖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 알리바바가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잖아. 아마존 지금 여러분 아마존에요. 물건 한번 팔아보세요. 아마존이 거기에 올라와 있는 자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의 물건을 잘 팔게 하려고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몇 명이 이거를 조회했는데 상세 디스크립션을 몇 명이 눌렀는데 이거를 장바구니에 몇 명이 담은지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이게 구매로 몇 개가 됐는지 그거 리스트가요 다 나옵니다. 이게 그 예를 들면 100명이 눌렀어. 100명이 그걸 봤는데 실제로 상세 디스크립션 부린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돼. 그럼 딱 뭐라고 나오죠? 가격을 인하할까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그게 그 안에 그 프로모팅 하려고 그러는 그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고객이랑 더 많이 팔리고 고객이랑 할까? 그 기능을 이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 거지. 거기다 물건이 많이 올라가서 우리 물건이 많아서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들어가서 알리바바 같은 것도 보면요 대단합니다. 도매로 하려고 그러면 벌써 100개 단위 50개 단위로 가격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런 노력을 어떻게 돼요? 올리는 사람,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의 상호 피드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프로모터 업체, 그 플랫폼 업체들의 그 노력, 이런 게 어우러지면서 플랫폼 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신문에 안 거 보면요. 앞으로는 미국 다음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 다음이 미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수 한 번 더 주고. 그러니까 이 기능,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기능을 가질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요. 최근에 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원사이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원사이드 플랫폼이라는 건 이렇게 양쪽이 두 제공자와 이 투 사이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나는 어떤 기능을 서비스해.
그럴 때 우리가 원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사이드 플랫폼은 다른 말로 하면은 터미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플랫폼을 터미널, 이건 좀 더 용어로 하면 터미너스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착역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법률 문제 생겼어. 그 김현장 가봐. 김현장 가봐. 우리가 우리 기업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에 소비자가 어떤 일에 그 일의 종착역이 우리 기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거의 다 맡겨. 걔들한테 맡기면 돼. 그걸 끝이야. 그 종착역이 돼야 된다는 게 원사이드 플랫폼 개념이에요. 여러분,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요, 그 이제 횟집들이 많잖아요. 그 횟집들이 많으면 거기서 회를 이제 다 떠요. 뭐 방어다, 요새 뭐 방어다. 그럼 거기서 안 먹잖아요. 그걸 갖고 어디로 올라가요? 5층으로 올라가요. 5층 가면 진주식당이라고 큰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리 잡으면요, 그 사람들이 회도 떠주고 초밥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매운탕도 끓여주고 그다음에 맥주도 주고 거기서 다 해결해요. 그게 정착. 거기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업은 이제 고객의 머릿속에 아, 거기다 맡기면 돼. 거기서 다 해결해줘. 이 기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사이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물건을 만드는데 고객이 야, 거기다 맡기면 돼. 이 원사이드 플랫폼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콘텐츠예요. 콘텐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끊임없이 홈페이지가 되건 유튜브가 되건 끊임없이 그 콘텐츠를 제공해 줘야 돼. 제공해 줘야 돼요. 물건은 이건 매번 새롭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이 물의 성분, 그 다음에 요 라벨,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 이런 다양한 거를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 저기는 믿을 수 있겠다. 아, 저기는 수온지가 어떻게 돼 있어? 아, 이게는 알칼리 우린 8.5야. 8.5면 당뇨병도 문제 없어. 계속 그 콘텐츠를 올려. 지금은 물건으로만은 플랫폼이 안 돼요. 뭐가 같이 수반돼야 돼요? 플랫폼이 수반돼야 돼요. 그 제가 지금 뭐 우리 보면은 많잖아요. 우리 뭐 전자랜드도 있고 하이마트도 있고 우리 오프라인 많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강의할 때 그랬어요. 그분들을 판매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뭐라고 생각한다? 컨설턴트라고 생각한다. 컨설턴트.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했는데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는데 하루 일과 끝나면요, 컨설턴트가 사람들이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Q&A로 바로 올려라. 바로 Q&A로 바로 올려라. 그걸 갖다가 신혼부부 할 때는 이게 좀 바로 올려라. 바로 그 콘텐츠가 쌓여야 그게 고객으로 유인이 된다. 그게 원사이드 플랫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디지털 시대를 지배하는 이 플랫폼적 성격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것이 디지털 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디지털 시대를 제대로 이거 수행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여러분, 1998년도에 손정희 회장이 누구를 찾아와요?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와요. 김대중 대통령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IMF로 어려운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 빌 게이츠랑 같이 왔어요. 첫째도 인터넷, 둘째도 인터넷, 셋째도 인터넷,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정희 회장이. 왜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아요? 일본은 인터넷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 기준을 이루며 이 새로운 변화에 제대로 못 가고, 우리는 내수시장이 커, 우리는 뭐 100년 된 기업이 많어, 우리는 뭐야, 그러면서 대응을 못하는데 손정희 회장이 볼 때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니들이 해달라.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잡은 거예요. 그 뒤에 2000년 들었으면서 일본의 최고의 기업들, 사뇨,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일본 거 지금 쓰는 거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 때 코끼리 밥솥부터 뭐 다 텔레비전 뭐 워크맨, 지금 일본 거 쓰는 게 뭐 있어요? 일본 제품 쓰는 게 뭐 있어요? 그게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런 새로운 트렌드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물결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그쪽으로 몸짓을 돌려서 그 비슷하게라도 가야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에이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박수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근데 이 제3의 물결에서 또 다른 물결이 하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자, 4차 산업혁명은 뭐로 대변되는 거예요? AI예요.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뭐 무슨 뭐야 초연결 뭐 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 그냥 나중에 하고 제일 핵심은 뭐냐? AI예요. AI. 이번에 라스베가스는 뭐예요? AI everywhere. 이 AI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 개념을 꼭 알아야 되는데요. AI의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인텔리전스 개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예요. 인공,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지능이라고 그래요. 왜 여기서 아티피셜 인포메이션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왜 지능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인텔리전스란 뜻은 인포메이션이란 뜻하고 다르거든요. 인포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자료를 내가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오성이라고 그러죠, 칸트는. 다른 사람의 내 경험과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이해하는 능력, 이걸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경쟁력을 점점 잃어요. 왜? 내 경험이 어떻게 돼요? 유효기간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간다든지 또 기술이 바뀌니까. 옛날에 내가 영어를 잘해, 일본어를 잘하면 외국 정보를 일찍 얻으면 내가 경쟁력이 있지만 지금은 누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뭐 구글 번역기로 뭐 다 리얼타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포메이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가야 된다.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분석하고 통찰하고 해석하고 해서 인텔리전스 단계 오면 자기 나름대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콘텐츠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임원을 시켜야 된다고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요, 기준이 뭐냐? 인포메이션형 인간은 부장으로 끝나야 돼요. 부장으로. 임원은 반드시 인텔리전스예요. 임원은 물어보면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책에 있는 것 갖고만 얘기하는 거, 그건 부장급이에요. 그 사람은 새로운 일 주죠. 못해. 그 이유만 많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능, 자기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텔리전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건 뭐예요? 기계가 뭐를 갖던 게 기계가 자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계가. 옛날엔 기계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쓴다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게. 여기서 달나라까지가 얼마인데 예를 들면 원료가 얼마니까 1단계 로켓은 언제 떨어지고 2단계 로켓 어떤 컴퓨터로 다 분석하잖아요. 정확성이. 예. 그 다음에 옛날엔 컴퓨터가 뭐예요? 내 프로그램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심어 놓으면은 호적 등본을 띄면 그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프로그램을 내가 호적 등본 다 만들어 놨는데 이금융 치는데 다른 사람께 나오면 그거 틀린 거죠. 옛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라는 거는 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정확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했지만 이제 이 컴퓨터는 그게 아니라 컴퓨터가 뭐 한다는 거예요? 판단 능력,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인간,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뛰어날지도 모르는 새로운 종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더 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AI가 어떤 성격이 있길래 도대체 이게 4차 산업혁명이고 이번 CS 쇼에서 AI 에브리웨어라고 얘기하고 이게 다 되느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게 네 가지 성격이 있어요. 네 개. 자, 첫 번째 AI가 가져오는 중요한 기능이 뭐냐? 예측 기능이에요. 예측 기능.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판단 기능, 예언 기능이죠. 프레디쿠스, 예측 기능이에요. 자, 엑스레이를 탁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탁 찍어갖고 AI가 탁 보니까 이거 폐암이야. 이걸 판단하는 거야, 이제. 이게. 옛날에는 이 폐암이라는 게 폐 뒤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종양이 잘 안 보여. 옛날에는 노련한 의사가, 오래된 의사가 그걸 다 놓고 보면, 저게 폐암인가 아닌가? 이게 좀 더 의사들이 판단했는데, 이제 수백만 장의 폐암 사진 엑스레이를 기계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 AI라는 건 기계한테 훈련시킨다니까 머신 러닝이라는 거예요. 머신 러닝. 기계한테 학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한때 1990년대 80년대 말에서 90년대까지 인공지능 빙하기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고양이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자, 컴퓨터가 고양이를 보여주면 고양이를 인지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고양이의 모든 기능에 대한 콘텐츠 있잖아, 그거를 컴퓨터에 집어넣어. 그런 걸 컴퓨터가 보고 고양이를 딱 보는 순간에 저거니까 고양이구나,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고양이도 종류가 어떻게 돼요? 수십 종이에요. 그 콘텐츠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맞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2006년도에 카나다의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미지 대회를 매년 열거든요. 이미지 이거 맞느냐 틀리냐 이미지 대회를 여는데 보통 60% 오다가 이 친구가 85% 올라간 거예요. 제프리 힌튼 교수는 어떻게 하냐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고양이 사진하고 개 사진 있잖아. 고양이 사진을 딱 보여줘. 그러면 컴퓨터가 고양이야, 그럼 너 잘했어, 인센티브 주는 거야. 근데 이 고양이 사진을 올리는데 개야, 그러면 어떻게 페널티를 주는 거야? 이 자식아 틀려서 퍼니시먼트야. 그러니까 얘가 긴장해. 저게 고양이구나. 저게 고양이구나. 이게 수백만 장을 보여주면서 기계 스스로 그 고양이의 특징을 기계 스스로 이해하게 시키는 거야. 기계 스스로 그거를 알게 시키는 거야. 그게 기계학습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나 두뇌로 기계한테 심는 게 아니라 기계 스스로가 수백만 장의 사진을 보면서 폐암은 저런 종류구나, 저런 게 있으면 저거 폐암이구나, 그 캐릭터, 그 특징을 기계 스스로 이해시키는 거, 그게 기계 학습이라는 거예요. 박수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딱 보는 거예요. 딱 판단하는 거예요. 자, 알파고 하는데 한 수 딱 뒀어. 딱 뒀어. 그러니까 이세돌이 한 수 딱 뒀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수를 둬야 되냐가 쫙 나와. 뭐로 나와요? 확률로 나와. 확률로. 그러면 그 확률이 제일 높은 거, 그걸 그 왕이라는 안경 쓰는 그놈이 그 지시가 딱 오면, 야, 이게 제일 높아. 그래, 글로 두는 거야. 근데 이세돌이 어떻게 이겼냐? 이세돌이 기가 막힌 수를 하나, 네 번째인가 어제 이겼잖아? 두니까 이 컴퓨터가 확률을 못 내는 거야. 못 낸다는 건 뭐냐면은 확률이 두 개, 세 개가 비슷하게 나오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완전히 뛰어나게 나와요. 뛰어나게. 암 같은 거 친다는 완전히 뛰어요. 그걸 그대로 두면 되는데 그때는 50%, 48%.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그걸 걸서 친 거예요. 확률로 나와요. 확률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다? 확률을 높이는 거다. 높이는 거다.
근데 이 확률이 점점 어떻게 돼요? 높아져 가는 거죠. 지금 신용카드사는요, 이거 AI 없으면 못 견뎌요. 신용카드사는요, 신용카드 3개월만 딱 내가 쓰잖아요. 그러면 내 쓴 그 신용카드 내용을 지금 아마 거의 한 150포인트, 그러니까 제때 갚았나 뭐 했나 얼마 썼나 한 150 팩토를 다 분석하면요, 야, 걔 한도 좀 깎거라. 야, 걔 캡이야, 걔 한도 늘려. 그걸 누가 해주는 거야?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야. 인공지능이 예측을 해주는 거야. 인공지능이. 이게 굉장히 우리 앞으로의 기업 경영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제는 카드사가 경영자가 뛰어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인공지능 판단 알고리즘이 어떤 놈이 좋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회사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활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개발하는 애들한테 몇 억씩 지금 어떻게 돼요? 몇 억씩 지금 돈을 주고 그 애들을 어떻게 돼요?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두 번째 기능이 우리가 AI에서 에이전트 기능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비서 기능이에요. 비서 기능. 사람이 하는 거를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약하는 거, 사람이 어떤 이걸 얘들이 다 스피커가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받던 콜센터 전화, 그걸 얘가 다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콜센터가 저기 기계가 한다면 다 문장형이에요. 미리 문장을 넣어놔요. 오면은 문장.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걸 딱 듣고 아, 이 사람이 이걸 물어보는구나. 거기서 기계 학습을 통해서 얘들이 거기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RPS라고 그래서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계속 손으로 하던 거 있죠? 다 이제는 AI가요. 제가 어제 그 회사 갔더니요, 야, 정말 대단하더라. 딱 갔더니 시가총이 한 1조 5천억 되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뭐가 컴퓨터가 계속 떨어. 컴퓨터가. 그 내가 부사장 야, 신부사장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 제품에 대해서 댓글 올린 거 있잖아. 그거를 AI가 다 어그리게이션 하는 거야. 다 그거를 모으는 거야. 수집하는 거야. 근데 AI가 이제 계속 작동을 하는데 컴퓨터가 조금씩 떨더라고, 이게 보니까. 근데 옛날에 그거 다 누가 했냐? 사람이 했어. 들어가갖고 이 제품에 댓글, 그거 끌고 오고, 그거 다 AI가 해. 지금 반복적인 이런 일을 누가 한다? 대신해 준다. 그게 에이전트 기능이야. 그래서 구글 같은 데서 지금 에이전트 왜 비서 기능을 제일 먼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저거는 비서는 한번 쓰기 시작하면 못 떨어져 나가. 그렇잖아. 얘가 예약도 다 해주고 다 해주면 걔 없으면 너무너무나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구글은 저 기능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에이전트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맞춤형 기능이에요. 자, 이 맞춤형 기능은 AI가 이제 나한테 맞춰주는 거야. 나한테. 이번에 아주 기가 막힌 게 나왔죠. 라스베가스 쇼에서 뭐 했어요? 로레알이 내 스마트폰으로 내 얼굴을 탁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거기서 만들어서 주잖아. 아, 너는 이 화장품이 맞아. 나한테 맞춰주는 거야. 맞춰주는 거예요. 요새 스티치 픽스라고 참 재밌어요. 거기는 그냥 옷 있잖아요. 옷을 6개면 8개, 6개를 그냥 보내. 근데 다 반품할 때는 반송비를 내야 돼. 하나라도 자기가 사잖아? 5개 보내는 반송비를 안 내. 하나라도 사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옥션 할 때만 해도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아, 쟤는 저런 거 좋아하는구나. 쟤는 저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게 이제 포스니 이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 아, 쟤가 저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제는 좋아하는 것만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 반품한 거, 싫어하는 거까지 나오는 거야. 이게 2-3번 되면요, 나보다 나를 얘가 어떻게 돼? 더 잘 알아. 이게 맞춤형 기능이야.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까지 오거든요. 휴대폰까지 와요. 엣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AI 반도체 개발하고 있잖아.
이게 그 용량 때문에 지금 아직은 못 내려와요. 용량 때문에.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삼성도 서울대도 개발하고 있어요. 자,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이 있으면 제 고향이 인천인데 지금 제가 서초동에서 인천의 강여러 라마다 송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티맵이나 그 다음에 뭐 카카오 맵이나 딱 키잖아요. 100% 어디로 가라는 줄 알아요? 사당역으로 해서 그 터널 이제 강남순환 글로 가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면 거기가요, 길이 막 터널에다가 나같이 운전 못하는 사람은 무서워 그게. 그래서 저는 우면산 터널로 해서 외곽으로 가요. 항상 글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엣지로 이제 저기로 저 인공지능이 내려오면 내가 이걸 딱 켜놓고 내가 5번만 글로 가잖아. 얘가 아는 거야 이제. 아, 우리 주인은 인천 갈 때 그 길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누르면 그 지도가 나오는 거야. 지금은 100만 번을 가도 사당이야. 왜? 프로그램 돼 있으니까. 이게 그게 맞춰주는 거야. 사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교통 시스템 같은데 이런 게 이제 엄청나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많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피자를 시킨다. 샌프란시스코 뭐의 대표적인 거죠. 그건 자기가 요새 이제 저 키오스크로 돼 있잖아. 딱 그러면 그 다음에 뭐요? 새우 토핑, 나는 새우, 멸치 딱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저 피자를 만들어. 뭐 아니면 샌드위치를 만들어. 그럼 만들어 주잖아. 그 내 고유 번호가 등록이 돼. 그 다음에 내 고유 번호만 등록시키면 어떻게 돼?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 AI가 맞춤형인데 지금 요새 이 교육계에서 이걸로 떼돈 버는 애들이 나와요. 토익 같은 거 있죠. 내가 문제를 탁 풀잖아요. 문제를 풀면 얘가 알아요. 아, 너는 이게 약하구나. 아, 너는 이게 약하구나. 걔가 그걸 알아. 그래서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그것만 훈련을 시켜줘.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애들이 문제 한 100문제 풀잖아. 아, 얘는 기하가 약하구나. 아, 얘는 그거 AI가 다 알아. 어떻게 되는 거야? 맞춰주는 거야. 이게 AI의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AI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인더스트리, 이제 공장에서 쓰이는 거예요. 자, 공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IoT라고 그러죠. 이제 데이터와 데이터가 기계와 기계의 데이터가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서로. 아, 저건 불량이야. 야, 그거 됐어. 그럼 일로 와. 그 제가 저 경상남도에 그 한 업체 갔더니 이제 저 IoT로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갖고 이제는 공장에서 무인으로 로봇들끼리 지들끼리 입출 화물 뭐 그다음에 불량 찾아내는 거 지들끼리 다 해. 여기서 컨트롤러 해서 컨트롤 그것만 보고 있으면 돼. 이게 그러니까 생산성이요 엄청 올라가요. 그리고 사람도 덜 쓰게 돼요. 또 이 AI의 또 인더스트리 4.0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맞춤형 얘기했죠? 언디맨드예요. 물건을 주문을 받고 난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표예요. 뭐라고 그래요? 무제보예요. 재고를 안 갖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문을 하면은 그때서부터 만들어 갖고 고객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돼요? 물건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쌌어. 성수기에는 이렇게 팔다 안 되면 30%, 20%, 10%, 안 되면 아울렛몰. 지금 다 없어져. 원하는 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AI의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I다 그러면 자, 뭐예요? 예측 기능. 무슨 기능? 에이전트 기능. 무슨 기능? 맞춤 기능. 무슨 기능? 인더스트리 IoT와 언디맨드. 요것만 이해하면 돼. 대한민국에 AI 가르친 사람 많지만 이렇게 정확히 얘기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다 구름 잡는 얘기야. 뭐 연결이 어떻고 뭐 사이버 다 구름 잡는 얘기야. 그 사람들 안 해봤잖아. 정답 공익 현업에 없어봤잖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이것이 그럼 우리 회사는 이 네 가지의 기능 중에 어떤 거를 에이전트 RPA 기능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예측 기능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맞춤형 기능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인더스트리 4.0 어느 기능을 우리 회사가 적용할 거냐. 이게
AI 시대에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돼요. 그거를 빨리 하면 할수록 생존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높은 거예요. 생존율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뭐 이 뒤에도 리얼타임이 많지만 전체적인 정보와 지식 물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다. 요거 정도만 정확히 이해해도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되고 있는데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게 제4의 물결이에요. 지금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인간 경영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제3의 물결,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제 제2의 물결, 공업화의 물결은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근대 과학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대 과학, 특히 1643년에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근대 과학의 시작이거든요. 인간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는 능력,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개발해야 된다. 그게 뭐야?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뭐라는 거?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이. 근데 이 이성을 근대 과학과 기술은 이 이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수학.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니 뭐 이런 아인슈타인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 우주의 질서는 수학으로 다 풀 수가 있다. 신이 어디 있어? 수학이야. 다. 이 제4의 물결은 인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성, 이 수학적 이성,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뭐냐? 자, 이 제4의 물결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롤프 얀센이라고 하는 드림 소사이어티를 쓴 덴마크의 이제 학자죠. 그 다음에 다니엘 골만, 다니엘 핑크, 그 다음에 이번에 노벨상 탄 실러 교수. 뭐 아시아에서는 뭐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금용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거 주장하기 시작해요. 박수 한 번 더 치고. 그러니까 이 제4의 물결의 핵심은 뭐냐면 여태까지의 부가 이런 수학적 질서에 의해서 부가 나왔지만 앞으로 제4의 물결은 누구한테서 나온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 모습, 인간이 가진 고유한 모습, 그걸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를 이룩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인간과 그럼 이때의 인간이 뭐냐 이거야. 이게 신에 의해서 회복된 르네상스, 1차 르네상스라면 이거는 인간이 이성에 함몰된 데서 본래의 인간으로 넘어오는 2차 르네상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2차 르네상스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옛날에 우리가 근대 철학을 처음 시작할 때, 데카르트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이원론으로 봐요. 이원론. 자, 이원론은 건 뭐냐면 인간의 신체가 있죠. 몸이죠. 그 다음에 정신이 있다고 보는 거야. 인간이 둘로 돼 있다고. 이 신체, 몸, 이거는 동물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서양의학은 막 해부해. 그냥 막 자르잖아. 개구리 해부하듯이 똑같아. 인간도. 서양의학은. 근데 동양은 저게 정신하고 이게 연결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눈이 좀 침침하잖아. 그러면 안과 가면, 야, 금영아, 너 이제 백내장 올 때 됐냐? 그거 해. 근데 한의원 내 친구놈한테 가잖아. 야, 금영아, 너 간이 안 좋은가? 이렇게 얘기해. 동양의학은 다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서양의학은 어떻게 돼? 정신세계에 분리돼 있다고 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신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서양의학에서는 정념의 덩어리야. 이거는 정념의 덩어리. 이게. 그리고 정신세계를 중요시하는데 정신세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야?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 변하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 합리적인 질서, 보편적 질서, 이거를 파악하는 능력,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이라고 그랬죠. 수학은 바뀌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 지금까지는 이게 최고였단 말이야. 근데 이쪽 진영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육체, 신체, 몸, 이게 중요해. 왜 안 중요하냐는 거예요. 몸이 중요해. 이 신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아름다워지고 싶어하고, 인간이 건강하고 싶어하고, 그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망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창백한 인재, 창백한 수학 잘하는 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몸 중에서도 오감 있죠. 오감, 시각, 촉각, 청각, 후각, 시각. 이 오감에 의해서 외부의 사물, 어떤 사물을 볼 때 느끼는 센스 데이터, 내가 가지는 정신적, 저거 아름답다, 저거 맛있다, 저거 장엄하다, 이걸 느끼는 센스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성이라고 얘기해요. 감성. 칸트는 이 감성, 이거 별거 아니고, 왜? 개인마다 다르잖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 개인 모든 이데아 세계 동일해야 돼. 모든 게 똑같은 거. 그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철학이 오면서 아니야. 각 개인이 느끼는 감성과 각 개인이 느끼는 행복과 각 개인의 감정, 왜 그게 진정한 행복이지, 그게 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넘어왔다? 감성의 시대로 넘어왔다, 이렇게 주장하게 돼. 이 내용이, 이거를 꼭 이해해야 돼요. 이성의 시대에서 뭘로 들어왔다? 감성 시대로 들어왔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이성과 감성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냈어요.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그건 이성이에요. 이성. 보험은 들었대? 어디 병원? 친정어머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다. 그건 뭐예요? 감성이에요. 감성. 박수 한 번 더 주겠습니다.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감성의 세계, 이게 여기서 수많은 사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업이. 여행, 엔터테인먼트, 헬스, 건강식품, 친환경, 뷰티,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명한 산업들은 다 감성의 바탕을 둔 거예요. 감성의 바탕을 둔 거예요. 사실 제주도가요, 여러분, 올레길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 있죠? 펜션 매물이요, 엄청났어요. 근데 서명숙이란 분이 어떻게 돼요? 산티아고 길 스페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야, 제주도도 좋은 길이 있는데, 그래, 거기다 올레길 딱 이름을 붙인 거야. 사실 세계적으로요, 들려고 산하고 바다가 맞닿은 길이요, 별 드물어. 너 모르가? 올레길 딱 붙인 거야. 여기에 그냥 관광객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름만 붙였는데, 이름만 붙였고 뭐 화장실 오고 막 이러는데, 내가 제주도 가서 물어보니까 누가 많이 가느냐, 결혼기념식일 때 있잖아, 예를 들면 5년, 10주년, 물론 해외 가는 사람도 있고 제주도 가는 사람도 많대. 그리고 거기서 탁 손잡고 걷는 거야. 걸으면서 남자들이 이제 헛소리 하는 거지. 여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래. 그러니까 여자가, 왜 당신은 당신만 생각해? 이러는 거지. 이게 우리가 올레길이 생기니까 뭐하지? 둘레길이, 짝퉁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왜 지금 서울도 둘레길 아니야? 다 감성이야. 서울의 길, 그게 뭔데, 그게. 그래갖고, 지금은 뭐, 저기지만, 누구죠? 그 전유성 씨가 옛날에 청도에 있어서, 청도, 경북 철가방 극장이라고. 지금 이제 나왔는데, 거기도 둘레길이 생겼는데, 전유성 씨가 군수 찾아가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야, 청도 둘레길이라면 누가 아냐? 이름을 뭐 그렇게 지냐, 그러니까 군수가 좋은 이름이 있냐 그랬더니, 그래서 청도는 둘레길이 아니라 몰래길이야. 몰래 다닌다. 그래갖고 몰래길.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때 이제 뛰어나게 나오는 게 뭐야? 디자인이죠. 디자인. 그 이건희 회장이요. 이건희 회장이 저 강남 타워 있잖아요.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사무실이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최지성 비서실장이 이제 사무실로 안 나오는데, 본인 사무실 가기 전에 제일 먼저 간 데가 언제 알아?
삼성전자 디자인실이에요. 결국 디자인, 이게 감성시대 총화야. 그러니까 디자인이 별 볼 일 없잖아. 안 돼. 이게 안 돼. 디자인이라는 게 뭐야? 그게 수학이 아니잖아. 원래 디자인은 사인이라는 건 고정돼 있다는 거야. 우리가 사인 그럼 고정돼 있잖아. 고정에서 벗어나는 거, 그걸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디자인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래요? 감성의 바탕을 둔 이런 새로운 산업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성에서 이 시대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체험이라는 단어예요. 체험.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애들 얘기 들어보면 옷 안 산대. 옷 안 사고 옷은 그냥 입고 딱 뭐야? 여행하고 바이크하고 체험이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이쪽에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소확행이라는 단어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원래 이 단어는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무라카미 하루키예요. 소확행.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1980년 책에서 소확행을 썼는데 그 사례가 뭐냐면 소확행의 사례가 빵집에 빵을 갔는데 빵 먹으러 갔는데 막 베이커리 거기서 빵을 구워갖고 온 빵이야. 그걸 이렇게 탁 뜯을 때 그 기분이 있잖아. 그게 소확행이라는 거야. 이 사람 얘기는.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으려고 속옷을 빼낼 때 잘 정돈된 속옷을 딱 빼낼 때 있잖아요. 그게 소확행이라는 거야. 소확행. 이게. 근데 음식점에도 소확행이라고 써놓은 데 있어요. 특히 쇠고기집. 소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행복하다. 이게 이제 소확행이라고 그러는 거지. 거기서 그 소확행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성공이란 단어가 나온다면 이쪽에서는 행복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행복의 의미가 감성사에서는 뭐냐? good feeling. 뭔가가 이룩된 게 아니라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이 good feeling. 그게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그 good feeling, 좋은 사람 만나고 배려하고 또 친한 친구하고 만나고 그 good feeling이 많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지 성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행복 근육을 키워야 된다.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좋은 책 볼 때마다 행복해. 그 필링과 이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긍정심리학자들은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이 감성사회에는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이 감성사회에서 제일 먼저 인간과 인간이 소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감성사회에 오면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저 사람은 소통이 잘 돼. 저 사람은 소통이 안 돼. 그 우리 대학 총장으로 왔는데 걔 소통 불능이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옛날 모 대통령은 소통이 안 돼.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소통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 하나가 진정성이에요. 또 하나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정하지 않잖아. 진정성이 없잖아. 오래가지 않아. 오래가지 않아. 다 알아 사람이야. 쟤 왜 이러십니까? 왜 이래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 그래 오래가.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떤 회사는 약간의 개념은 다른 인테그리티, 진실성, 이거를 그 회사의 사운드로 내선 데도 있어요. 진실하지 않으면 나가달라. 왜?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니까 나가다. 인테그리티. 대표적이니까 토스 같은 데죠. 딱 1순위야. 인테그리티. 진실해야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인정해야 소통이 된다는 거죠. 인정해야. 이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삼구 INC의 구자관 회장님 같은 경우, 그 용역회사잖아요. 작년에 1조 4천억 했어요. 금년엔 지금 아직 이제 뵈야 되는데, 1조 4천억. 종업원이 몇 명? 3만 5천 명. 50년 동안. 건물 청소야. 어떻게 됐냐? 바로 이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양잿물하고 입 밖에 쓰고 부인하고 둘이서 했어요. 워낙 열심히 하니까 옆에 건물 주인이 야 우리도 해줘. 그래서 5층짜리 건물을 하는데 혼자 못하니까 어느 아주머니를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이제 모시고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아주머님이 여기서 아들하고 둘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업원이 서비스하는 분이 그 아주머님 보고 여사님 뭐를 드실까요? 여기서 간 거예요. 아, 이분은 아주머니가 아니라 뭐야? 여사님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을 여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긴요 계약 맺을 때 예를 들면 어느 대학을 용역을 하잖아요. 계약서에 딱 있어요. 그 학생들이 이분들한테 여사님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철수예요. 우리는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파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35,000명이요 명함 다 가지고 있어요. 명함 그것만 1년에 5억 들어가요. 5억. 또 일본 대표 사장님 이거 명함이 이 자식아 정규직 명함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소통해. 그래서 저도 뭐 애를 키웁니다만 애 키울 때요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 뒷얘기예요. 뒷담화 있죠. 남의 얘기 절대로 하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최고의 지름길이 뭔지 알아요? 얘 욕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얘기해요. 영원히 저게 돼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인간은 인간을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사람을 다른 하느님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판단해서 쟤는 누구야? 그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게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공감이죠. 공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리 그 CEO의 우리가 리더십을 공감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공감이란 단어가 나올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리더십이에요. 이제 모든 리더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종업원 또는 그 직원과 그 리더와 사이에 뭐가 생겨야 돼? 공감이, 마음이 서로 마음이 같아 공감이 생겨야 된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소설가가 있는데요. 히라노 게이치로라고. 이 사람이 쓴 책 보면 이렇게 나와요. 20세기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문맹자라면 21세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문맹자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문맹자냐?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지 얘기만 하는 사람, 지 혼자 하는 사람, 그게 문맹자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사람 뭐냐? 이 사람 마음을 읽어야 돼.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어떻게 돼? 교류해야 돼. 이게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아도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지위가 높아도요 그 직원이나 주위의 사람이 공감을 못 하잖아요. 효과가 없어. 효과가 없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공감을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감성에서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감성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감동이에요. 감동. 이게 이제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시대는 이게 이제 소통 단계와 공감 단계를 거쳐서 이제 감동 단계로 오잖아요. 이 사람한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부가 온다는 거예요. 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감동을 주는 영화, 감동을 주는 강연, 감동을 주는 서비스, 감동을 주는 제품, 그 사람은 다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너무 서비스나 맛이 감동적이야. 무조건 그 사람은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분의 어느 영화를 봤는데 그냥 너무 감동적이야. 무조건 그건 돈 벌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부의 최고의 척도가 뭐냐?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물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감동을 주면은 이게 더 되느냐? 자, 이 감동을 받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죠, 인간. 감동을 받은 인간이
그대로 있지 않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인간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전파하기 시작한대. 전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BTS 노래를 듣는데 너무 좋아. 그거 나 혼자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유튜브 올리고 막 야 이거 괜찮아 괜찮아. 내가 어디 가서 음식 맛있잖아. 그럼 그거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팬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팬덤. 열성적인 추종자죠. 열성적인 그 BTS를 말하면 아미예요. 아미. 나는 그거야. 나는 뭐라 그러든 그 사람이야. 우리, 그 그룹,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4의. 그러면 삼성 지금 오늘 발표 났지만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분명히 저는 삼성이 물건을 잘 만든다고 봐요. 근데 왜 애플이 왜 이렇게 이익이 많으냐? 이 에어팟인가 에어팟? 엄청나대요. 저도 뭐 시계 이거 애플 시계지만 엄청나대요. 이게 왜 그러냐? 애플바 그냥 애플 거면 난 다 믿을 수 있어. 애플이 오면 난 그냥 이 애플 걸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돼. 이 애플바들 이 팬덤들 이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익이 많이 나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기업 또 우리 도전과 나눔 우리 포럼은 이 팬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제4의 물결에 승부가 나기 시작한다. 박수 한 번 더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례는 뭐 굉장히 많은데 이제 광고에서 유명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우리가 초코파이라고 있었잖아요. 초코파이. 이 초코파이가요 오리온에서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리온이 오리온 초코파이라고 써있어. 근데 다른 회사가 소송했어. 야, 초코파이란 단어가 왜 오리온만 쓰느냐? 그거 보통 명사 아니냐? 그래서 법원에서 롯데 초코파이 헤드 다 쓰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오리온이 문제가 생겼잖아 이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광고로 승부한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오리온 광고 뭐예요? 정이죠. 정. 이게 감성 광고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정. 그 다음에 뭐예요? 여보, 눈이 오네 겨울인데 부모님에게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지 않아? 이거 우리 보일러는 정동으로 돼 있고 우리 보일러는 뭐 열량이 어떠고 그런 광고 다 없어졌어. 여보, 부모님에게 보일러 하나 놔둬야 되지 않아? 이거예요. 다 일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 광고는데 야 우리는 철판의 두께가 얼마고 이런 게 아니라 자동차에 앉아있는 이 그 사운드가 영화관에서 들리는 사운드보다 낫다. 뭐예요? 오감. 이게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제4의 물결에서 그러면 과연 이 감성만 나타나느냐?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나타나요. 자, 우선 제4의 물결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성에 반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성, 이 이성의 세계 이것만이 인간이 아니다. 왜 감성? 이 감성의 세계도 인간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성에 반하는 또 하나의 물결이 나타나요. 자, 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현실적인 거를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성을 뛰어넘는 거 beyond reason 뛰어넘는 또 하나에게 나와요. 그게 뭐냐? 창조와 상상력이에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자, 제3의 물결.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요? 정보와 지식의 물결과 AI로 중심되는 물결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근데 인간의 또 다른 면에는 어떻게 돼요? 이성의 반대편에 있는 칸트는 물론 밑에라고 그렇지만 반대편에 있는 감성이라고 하는 이게 인간의 감동을 중심으로 해서 팬덤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요소로 드러나고 있어요. 또 하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중요한 요소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제4의 물결에서는 창조와 상상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세계를 어떻게 돼요?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인간이 정말 뛰어난 모습이라고 이쪽에서는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창조와 상상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거를 이제 지금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꼭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가 상상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상력. 이 상상력의 사업가는 이게 뛰어나야 돼요. 얼마 전에 신격호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격호 회장님이요, 잠실의 롯데 일대 땅 산 게 70년대거든요. 70년대 잠실이라는 건요, 그거는 뭐,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논밭에. 근데 거기에 벌써 신격호 회장님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수많은 호텔과 시설과 그걸 머릿속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린 거예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내가 여기서 이거를 건설하겠다. 이병철 회장님은 삼성 수원에다가 엄청난 걸 건설하면 벌써 머릿속에 그려진 거예요. 그 상상력으로 그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업가는요, 이게 떨어지면 기업가로서의 생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상상력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제가 비욘드 리선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A지만 이 A를 뭐로 보는 거예요? A 다시로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눈에는 A지만 이걸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A 다시로 보는 능력, 이걸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구죠? 시인이죠. 시인은요, 이걸 봐도 이걸 지우개라고 안 봐요. 뭐예요? 부모님이 주신 이 편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옛날에는 다 편지 쓸 때 이걸로 썼어. 마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인은 역사에서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영역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게, 제가 유한진이라는 그 서울대 교수 했던 그분의 시를 좋아하는데, 그분 시에 이런 게 있어요. 잘 때 안경을 쓰고 자다, 이런 시가 있어요. 야, 난 그분 놀란 게, 그분은요, 잘 때 있죠, 안경을 깨끗이 닦고 하고 쓰고 잔대. 왜 그러냐? 이 나이가 들수록이요, 꿈을 꿔도 꿈이 희미하게 안 보인대. 이 안경을 쓰고 자면 꿈이 좀 잘 보일까? 그래서 이 안경을 닦고 잔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상력, A로 보지 않고 A 다시로 보는 걸 왜 상상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상력 그대로 남아있으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상력을 밑에 단계로 끌어내려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저 친구는 아이디어가 많어. 저 친구는 아이디어가 있어. 그거는 상상력의 단계에 있는 걸 어떻게 돼요? 현실의 단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현실의 단계로 상상력을 현실의 단계로 끄집어내는 능력,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창의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의력이다. 저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나. 그럼 뭐야? 상상력의 단계에 있는 거를 어떻게 돼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디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이디어 단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기업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한번 사실 저희 그 도전과 나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도전과 나눔이 지금 1년 이제 7개월 됐거든요. 지금 현재 유료 회원이 약 250분대요. 그럼 사람들이, 왜 어떻게 1년 6개월 만에 200, 그 많은 역할을 한 게 테이블 스폰서예요. 테이블 8개를 한 분이 사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을 키우는 거예요. 스타트업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황을문 회장님도 지금 벌써 지난달서부터 그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예요. 제가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야 들어와 이게 아니라 야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 기업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창업사관학교 있는 학생들 8명을 한 테이블로 해서 그 사람들을 키우자. 이게 그럼 한 달당 얼마씩 되니까 1년 내면 매달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서는 대학생들 키우자. 이 대학생이지만 한양대학교 8명 한 테이블 키우자. 이 테이블 스폰서. 이 아이디어가 우리가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기여한 거예요. 그거를 한 분 한 분씩 만나서 우리 100만 원, 100원 그렇게는 안 돼. 1년 6개월 만에 안 돼요. 이게 그만큼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이제 세상을 바꾸고 기업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러면 이 아이디어만 갖고 되느냐?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돼요?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컨셉츄얼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컨셉츄얼 디자인, 개념을 설계한다는 거예요. 자, 개념 설계.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개념 설계라고 하는 컨셉츄얼 디자인, 이 아이디어를 이제 이 개념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현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 설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올라가면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상상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상상력이라는 건 뭐야? A를 A-로 보는 거예요. 사례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요, 스타벅스 있죠? 여기 스타벅스 가면 간판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초록색으로 스타벅스 커피 이렇게 써놓은 간판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얗게 스타벅스 이렇게 가지만 써놓은 게 있어요. 새로 생기는 건요, 커피를 다 뺍니다. 다 빼. 스타벅스는 뭐예요? 커피를 파는 데가 아니라 뭘 파는 데다? 공간을 파는 데다. 공간. 우리는 여기에 와서 그 공간을 소비하려고 그러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거지, 커피 맛이 뭐 블루 마운틴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처음부터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 옛날에 2000 몇 년이야, 한 11년 그때 와이파이가, 뭐 지금도 와이파이가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딸애 때문에 뉴욕을 가거든요. 뉴욕에 가면은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이상한 와이파이 번호 있잖아요. 뭐 쫙 쓴 거. 그래야 밥 먹을 때 또 어떻게 그걸로 좀 돼. 근데 곧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없어져. 그러면 서울이랑 카톡 오고 연락을 하는데 그게 할 수가 없어. 그게 다 어디서 되는 줄 알아요?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는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커피를 먹거나 안 먹고 들어가는 순간에 와이파이가 딱 켜져 있어. 왜? 우리는 여기가 뭐야? 공간을 소비하러 온 사람. 공간을 소비하러 온 사람. 그게,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야, 뭐 커피집이 뭐 이디야가 어떻고 뭐 여기요 비교하는 거를 거부해요. 그거는 커피 파는 데고, 우리는 뭐야? 공간 파는 데야. 공간. 그래서 지금 그 공간 디자이너가 시애틀에만 200명 있어요. 서울에서요, 제가 잘 아는데, 서울에서 또는 한국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 분석해갖고 글로 보내면요, 거기서 다 와요. 긴 책상은 몇 미터, 이거는 몇 미터, 다 거기서 와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점포마다 그 인테리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뭐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커피빈이나 이런 데는 타면서 다 동그란 책상에 다 똑같죠. 우리는 뭐예요? 커피를 파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공간을 파는 거예요. 그게 개념 설계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나타난대. 이게 세계의 경영 역사상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애플과 노키아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봅시다 한번. 2007년도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놨어요. 근데 애플은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애플이 스마트폰 나오면서 3년 뒤인 2013년도에 노키아가 이제 무너졌어요. 도산했어요. 그러면 많은 경영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컴퓨터 회사였던 애플이 통신시설도 없고 공장도 없고 어느 애플이 세계 40% 통신시장을 장악하는, 아니 노키아를 6년 만에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가격으로 무너뜨렸을까요? 아니면 뭐 품질로 무너뜨렸을까요? 아니에요. 뭘로 무너뜨렸어요? 개념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개념으로. 어떤 개념이냐? 스티브 잡스는요, 이 휴대폰을 뭐로 본 줄 아세요? 이거를 컴퓨터로 본 거예요. 컴퓨터로. 이거를 컴퓨터로 보니까 컴퓨터 안에는 수많은 뭐가 들어가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요. 소프트웨어. 그게 뭐예요? 앱스토어예요. 앱스토어. 근데 노키아는 계속 이걸 뭘로 보는 거예요? 통신으로 보는 거예요. 통신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전화 음질이에요. 문자 메시지 정도. 이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똑같은 건데 이게 컴퓨터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이게 전화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어딜 택한 거예요? 아, 나 그거는 전화기가 아니라 컴퓨터, 난 이게 좋아, 이걸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키아는 어떻게 돼요? 무너진 거예요. 어디서 무너진 거예요? 개념에서 무너진 거예요. 개념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전환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컨셉츄얼 디자인이에요. 개념을 먼저 바꿔주라는 거예요. 개념을 먼저 바꿔주라는 거예요. 개념을 먼저 바꿔주라는 거예요. 제가 77년도에 삼성에 입사했는데요. 77년부터 93년까지 용인자연농원이라고 그랬어요. 용인자연농원. 16년간. 사과나무 기르고 돼지 길렀어요. 근데 93년도에 허태학 사장이라는 분이 오셔갖고 선언을 한 거예요. 여기는 농원이 아니라 뭐다? 테마파크다. 테마파크. 그래서 그게 뭘로 바뀐 거예요? 에버랜드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시설이에요.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부지예요. 한 사람은 뭘로 본 거예요? 농원으로 본 거예요. 한 사람은 뭘로 본 거예요? 테마파크로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념 설계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전부 다 이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은 그거죠. 포드죠. 포드는 그 당시까지 자동차는 뭐였어요? 사치품이었어요. 근데 포드는 이걸 사치품이라고 보지 않고 뭐는 거예요? 필수품. 자동차는 누구나 가져야 될 필수품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포드의 T 모델이 나오고, 그 개념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컨셉츄얼 디자인, 이거를 통해서 계속 제품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디퍼런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퍼런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상력은 A를 A로 보는 게 아니라 A-로 보는 거다. 이 A-로 보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디퍼런스. 뭐예요? 다른 데하고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차이. 이 단어 디퍼런스란 단어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철학이나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로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기고 상대방과 경쟁하지 않고 상대방과 비대칭 전략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디퍼런스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정말 신처럼 신앙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뭐예요? 그 유명한 게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different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품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different는 그 집단과 그 리더와 그 대사가 차이를 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마케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차이를 낼 수 있다면 차이를 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마케팅이고 그게 그 회사의 생존력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디퍼런트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금년도에 얼마 할래? 실적을 물어보지 마세요. 금년은 작년하고 뭐가 달라지냐? 뭐가 달라지냐? 우리 포럼은 다른 포럼하고 뭐가 다르냐? 그 사실 뭐 저희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19회 지난번 1월 달에 우리가 포럼 끝나자마자 우리 왕 회장하고 다 모여서 얘기한 게 뭐냐? 20회는 우리 어떻게 다르게 할 거냐? 뭘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냐? 만족시키는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 이 인문학 아카데미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조창 포럼 오면서 저녁 때 인문학 아카데미 하는데 대한민국에
우리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박수 한번 치고겠어요. 우리는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디퍼런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디퍼런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딴 데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르게 할 거냐, 이게. 그래서 이 디퍼런스가 이제 계속되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 아이덴티티다. 아이덴티티. 이렇게 얘기해. 정체성.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이 얘기하죠? 예를 들면, 정치인, 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뭐야? 그 사람이 뭐 다른데 하고 뭐가 다른데 그 다른 점,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한 개인으로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가 바깥으로 나올 때 이거를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스트래티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제사의 물결, 창조와 상상력에서 이성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능력이 창조와 상상력인데 이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 상상력이 창조력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 아이디어로 컨셉추얼 디자인을 만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디퍼런스가 생겨나고 이 디퍼런스가 계속되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생겨난다. 이걸 우리가 창조와 상상력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수학적 알고리즘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거. 하나는 감성, 하나는 창조와 상상력. 이쪽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부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실천한 회사를 하나 사례를 들고 오늘 끝내도록 그렇게 벌써 9시네요. 끝내도록 할게요. 미국에 제일 유명한 사모펀드가 브릿지워러라는 회사가 있어요. 브릿지워러.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40년 만에 미국의 최고의 사모펀드로 만들었어요. 이분이 쓴 책이 프린시플 원칙이라는 책인데 700페이지 돼요. 여러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읽었어요. 한 줄만 읽으면 돼요. 내가 내 아파트에서 2명이 출발해갖고 내가 어떻게 40년 만에 미국의 최고의 사모펀드가 됐느냐, 그 비결을 쓴 글자는 한 줄이에요. 그게 뭐냐? 아이디어 성과주의라는 거예요. 아이디어 성과주의는 건 뭐냐? 자, 여기는 사모펀드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뭐가 생겨요? 펀드를 구성이 돼요. 삼성 거를 펀드 종합하자, 하자, 건설로 하자, 다양한 펀드가 생겨요. 그럼 이 펀드 기간이 되면 이거를 이제 해체해갖고 이제 수익률대로 나눠줘요. 스테이크를 나눠주고 그 안에 나머지 이익을 어떻게 돼요? 직원들이 어떻게 돼요? 그 성과에 따라 배분해요. 이때 이 직원들한테 성과에 따라서 배분할 때 그 펀드 이게 제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누구냐? 직급에 관계없이 이 펀드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요, 대리고 과장이고 이사고 그냥 그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펀드로 만드는데 그냥 전부 다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 성과주의. 나는 그 아이디어를, 그거를 성과와 연동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 최고의 상태다. 지금 제사의 물결의 최고의 자산은 뭐예요? 아이디어예요. 최고의 자산은 뭐예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이 변화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4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디지털 혁명. 두 번째가 뭐예요? AI를 어떻게 활용할까? 세 번째가 어떻게 돼요? 우리 고객이나 우리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을 줄까? 네 번째가 뭐예요? 우리 조직을 어떻게 창조와 상상력의 조직으로 만들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중요한 물결이고, 점차 이게 어떻게 돼요? 인간 중심, 감성과 아이디어 인간 중심으로 점차 옮겨가기 시작을 한다. 이거를 이해해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품이 되지 않고 뭐가 된다? 명품이 된다. 여러분들이 다 명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